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 읽기는 책 제목 어떻게 살 것인가 지은이 유시민 유시민은 55살 먹은 남자다. 고향 경주와 대구에서 20년, 서울과 경기도에서 26년을 살았다. 5년은 공부하느라 독일에서, 3년은 군 복무를 위해 강원도 화천에서 보냈다. 1년은 법무부에서 주는 밥을 먹으며 책만 읽었고, 대학 전공은 경제학이지만 읽은 책으로 말하면 역사학도나 문학도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군 복무 시기와 유학 시절을 제외하면 성년이 된 후 인생의 절반은 운동과 글쓰기 사이에서, 나머지 절반은 정치와 글쓰기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았다. 무엇이 줄기였고 무엇이 가지였는지 분명하게 나눌 수가 없다. 조금 늦었다 싶지만 이제부터라도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일이다. 10여 년 전에는 분노를 참지 못해 정치의 바리케이드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버릴 수 없어서 그 바리케이드를 떠났다. 지식 소매상으로서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나름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며 살고 후회 없이 죽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지난날 쓴 책 가운데 그나마 덜 부끄러운 책을 소개하면 거꾸로 읽는 세계사, 기억하는 자의 광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후불제 민주주의, 청춘의 독서, 국가란 무엇인가가 있다. 에필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게 살기. 비행기가 곧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읽던 책을 접고 창으로 밖을 내다본다. 겨울 햇살이 눈이 부시다. 다시 책을 들여다본다. 나는 셰릴 스트레이드가 쓴 논픽션 와일드 끝부분을 읽는 중이다.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출발해 시에라네바다 산맥과 캐스케이드 산맥을 따라 캐나다 국경까지 4,285km의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홀로 걸은 셰릴은 콜롬비아 강변에 발톱 6개가 빠진 발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는 중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켠 다음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비행기에서 책을 읽은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가.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50분 동안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독서에 몰입한 내가 사랑스럽다. 가슴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온몸으로 번져간다. 돋보기를 접어 넣으며 생각해본다. 그래, 이게 나야. 그런데 이런 행복한 느낌이 얼마만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난 10년 늘 잠이 부족했다. 출장을 가느라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잠시 신문을 읽다가 쪽잠을 자곤 했다. 책을 읽은 적은 거의 없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책을 내자는 출판사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내가 자격이 있는가? 그런 책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거나 고매한 인품을 인정받은 사람이라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인생에 무슨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닐 터.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옳다는 증거도 없는 공자님 말씀 비슷한 것을 따분하게 늘어놓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 하지만 결국 쓰기로 했다. 내 인생을 관통한 목표와 원칙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내 삶을 지배한 감정과 욕망은 어떤 것이었는지, 과연 나는 내게 맞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는 일이 앞으로도 짧지 않은 시간을 더 살게 될 내 자신에게만큼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누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혹시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의원님, 장관님, 대표님이라고도 한다. 뭐라고 부르면 좋겠냐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묻는 분도 더러 있었다. 나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이 편하기로 말하자면 선생님이 좋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들었던 선생님과는 의미가 크게 다르다. 그는 정치인이었지만 보통 정치인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존경을 받았다. 선생님은 그 특별한 존경심을 담은 대통령님보다 더 극진한 존칭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파주 출판단지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체로 나를 선생님이라고 한다. 출판계에서는 글 쓰는 사람을 보통 그렇게 부른다. 그분들이 제대로 보았다. 나는 비행기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책을 썼다. 작업이 수월하진 않았다. 초고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책의 구성을 여러 차례 바꾸었다. 좋아 보였던 문장이 다음날 읽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책을 여러 권 썼지만 이렇게까지 더듬은 적은 없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다. 우선 나를 드러내는 게 왠지 불편하다. 1988년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출간한 이후 지금까지 내 생업은 지식 소매상이었다.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 요약하고 발췌하고 해석하고 가공해서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나의 지식 소매상의 하는 일이었다.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후불제 민주주의는 내가 쓴 책들은 대체로 그런 것들이었다. 내 자신의 인생 경험과 가족사, 살면서 느꼈던 개인적 고민과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글은 많이 써보지 않았다. 그런데 인생론을 쓰려니 어느 정도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 난감한 장애물은 정치적인 자기 검열 습관이었다. 글 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자기 검열을 한다. 글의 진실성, 논리의 정합성, 인간에 대한 예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을 위해 자기가 쓴 글을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수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자기 검열은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정치적 올바름을 갖추기 위해 무엇인가를 감추거나 꾸미는 작업이다. 10여 년 전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이 된 뒤로 내가 쓴 글은 모두 정치적 자기 검열을 거쳤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 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괜한 정치적 논쟁을 촉발하지 않을까? 소속 정당이나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비판과 공격을 할 빌미를 주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글을 썼다. 이 습관이 몸에 붙는데 1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근자에 쓴 청춘의 독서와 국가란 무엇인가도 이것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았다.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썼다. 정치적 자기 검열 습관을 벗어던지려고 노력했다.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생각해본다. 이 책을 쓰기로 한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을까? 차라리 지식 소매상에게 어울리는 다른 책을 쓰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오래 덮어두었던 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할 기회를 가졌고 그것을 드러낼 용기를 냈다.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감추거나 꾸미는 습관과 결별했다. 내 자신의 욕망을 더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었다. 마음이 내는 소리를 들었다. 삶을 얽어맸던 관념의 속박을 풀어버렸다. 원래 내가 되고 싶었던 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나답게 살기로 마음먹었다. 내 나이는 55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가 하며 놀라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때론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내 책의 독자는 대부분 나보다 젊다. 25년 전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냈을 때는 나도 독자도 다 젊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내 친구들보다는 조카들이나 딸 친구들이 좋아하는 필자가 되어버렸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도 청년들과 더 비슷한 것 같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유난히도 철이 덜 난 사람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열정이 있는 삶을 원한다.
마음이 설레는 일을 하고 싶다. 자유롭게 그리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인생이라는 짧은 여행의 마지막 여정까지 그렇게 철이 덜 난 그대로 걸어가고 싶다. 내 삶에 단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그렇게 사는 게 나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내가 좋다. 자유로움과 열정, 설렘과 기쁨이 없다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가? 의미 있는 삶,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품격 있는 인생, 행복한 삶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은 독립한 인격체로서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미 예감한 중년들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에 내가 나름대로 찾은 대답을 이야기했다. 삶의 기쁨, 존재의 의미, 인생의 품격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빈다. 그 무엇도 의미 있는 삶을 찾으려고 분투하는 그대들을 막아서지 못할 것이다. 현명하게 지구를 떠나는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던 시절 노인단체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반주 삼아 맥주잔을 부딪히며 그분들은 이렇게 외치곤 했다. 나이야 가라. 9988 234. 나이야 가라는 비록 몸은 늙었어도 생각과 행동은 젊은 사람들처럼 활발하게 하자는 것이다. 9988 234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틀 사흘 누웠다가 죽자는 말이다. 건강하게 오래 산 어른이 어느 날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무병장수하시고 깨끗하게 잘 가셨다고 덕담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없이 떠나기보다는 이틀 사흘 정도 누웠다가 떠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의식도 고통도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은 아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날 때는 작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시간은 훌륭한 삶의 마무리이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잠자다가 그냥 떠나버리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기회가 없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면서 작별조차 하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까운 친지들을 불러 모아 미처 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은가. 혹시 이웃집 김영감에게 빚진 돈이 있으면 갚도록 하고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둔 예금 통장이 있으면 며느리나 손자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상속해줄 유산은 자식들이 다투지 않도록 기부하거나 잘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남은 이들과 작별하는 시간이 그저 작별을 위하는 것만 아니다. 떠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자신이 설계한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후회할 일도 자랑할 일도 다 많을 것이다. 남과 자신을 용서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자신이 선택한 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의 삶은 훌륭했으며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느낄지라도 이미 살아버린 삶 역시 하나의 당당한 인생이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다면 그 역시 훌륭하다. 이틀 사흘 정도면 이런 정리를 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슬픈 일로 여긴다. 물론 죽음은 모든 것과 작별하는 것이니 많든 적든 애통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별히 애통한 죽음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이면일 뿐이다. 태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죽어 없어진다.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의 죽음이 애통하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은 죽음 그 자체보다는 기쁨과 공감의 상실에 기인한 것이다. 그 사람이 더 살았다면 맛볼 수 있었을 행복, 그로 인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받았을 기쁨, 그것들이 사라지는 데 따르는 아픔을 표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끼던 반려동물의 죽음 앞에서도 비슷한 애통함을 느낀다.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예전에도 가끔 생각했다. 더 나이를 먹은 지금은 더 자주 생각한다.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았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괜찮아 보이는 계획을 마련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나는 무엇보다도 병상에 누워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하거나 병원 영안실에 검은 띠 두른 네모틀에 갇혀 절을 받고 싶지 않다. 오늘날 흔히 보는 조문과 장례식은 떠난 이의 행복을 비는 행사인 동시에 상실감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아이들의 친구나 거래처 직원들이 내 장례식에 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삶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작별하고 싶지는 않다.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네며 함께 삶의 구비를 걸어왔던 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다. 흥겨운 파티를 열어 즐겁게 작별하고 싶다. 내 삶과 죽음을 애통함이 아니라 유쾌한 기억으로 남게 하고 싶다. 철학자 니체도 이런 식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 누구보다 강렬한 우정의 철학을 설파했던 니체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했지만 정신병원에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다. 연암 박지호는 실제로 그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 그는 노안으로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약을 물리치고 술상을 차려 친구들을 불러들였다. 친구들이 말하고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연암 선생의 시대에 비하면 사는 형편이 훨씬 나아졌으니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전 장례식이라 해야 할지 생전 장례식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것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렴 어떤가. 둘 다 좋다. 나는 이 파티에 인생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뜻을 함께하고 사랑과 정을 나누었던 사람들, 실험과 고통을 함께 견뎌냈던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한다. 장소는 어디 시설 좋은 나이트클럽이나 넓은 웨딩홀이 좋겠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십시일반 자기 몫의 회비를 들고 오게 하고 제대로 된 출장 뷔페를 주문하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필요한 것도 없다.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한다. 세상을 떠날 때 짐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피하고 손으로 쓴 엽서나 직접 기타 반주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을 하자. 자료를 뒤적이다가 실제로 생전 장례식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의 유명한 회계법인 KPMG 회장이었던 유진 오켈리는 53세에 죽었다. 그는 뇌암 파악진을 받았을 때 남은 시간은 3달뿐이었다. 오켈리는 삶의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편지와 전화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 수가 1,000명이 넘었다. 가까운 친지들을 초대해 좋은 식당에서 고급 와인을 나누면서 추억거리를 만들었다. 그 90일 동안의 경험과 사색을 책으로 남겼다. 그는 자기의 삶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지구 행성을 떠났다. 파티에 음악이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정리하던 때 하루 종일 멜라니 사프카의 The Saddest Thing과 Dust in the Wind를 듣곤 했는데 내 장례 파티에서도 한 번쯤은 틀고 싶다. 남이의 즐거운 인생, 싸이의 챔피언도 좋다. 이선희의 옛날이어야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내 인생의 노래이다. 마산교도소 특수 독방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마치 드넓은 풀밭을 내달리는 자연인이 된 것 같았다. 소년 시절과 청년기에 수도 없이 불렀던 송창식의 고라사냥과 조용필의 단발머리, 거리에서 악을 쓰며 외쳤던 님을 위한 행진곡, 블라비, 민들레처럼도 함께 불러보자. 술이 빠질 수 없다. 맥주는 독일산 바르슈타이너, 포도주는 프랑스산 까베르네 쇼비뇽, 소주는 아무거나, 막걸리는 고양시에 있는 배다리 양조장 것이 좋겠다. 여기에 누구를 초대할까? 아내와 내가 둘 다 아직 건강하다면, 그리고 아내가 찬성한다면 둘이 함께 초청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순위는 우리 아이들, 다행히 있다면 사유와 며느리, 손자, 손녀들, 가깝게 교류했던 양가의 친척들이다. 아직 살아서 파티에 올 기력이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초대해야 마땅하다.
우리 가족이 제주도에 휴가를 갈 때마다 승용차며 숙소를 마련해주고 온갖 향응을 베풀어 주었던 아내의 고향 친구들은 특별히 중요한 손님들이다. 독일 유학을 할 때 내가 자주 돼지고기를 구워주고 김치찌개를 해주었던 이웃 유학생들도 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욕먹어가며 함께 발버둥 쳤던 정치 동지들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팬클럽 시민광장을 만들어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해주고 도와주었던 시민들은 꼭 모셔야 한다. 나는 큰 빚을 졌다. 그분들은 선거 때마다 후원금을 주었고 자원봉사를 했으며 함께 온라인 전투를 벌였고 선거 펀드에 투자했다.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생일 선물을 주었고 내 책을 구입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강연회를 조직했고 나를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었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는 원두커피 전문점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볶은 원두를 선물했다. 마치 추운 곳만 골라 찾아다니는 겨울설새처럼 나로 인해 현실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여러 신생 정당의 당원이 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나더러 무엇인가 책임지라고 하기보다는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했다. 내가 자기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비록 이룬 것은 적었지만 그분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게는 설렘이고 기쁨이었다. 함께 좋은 책을 만들었던 파주 출판단지 사람들도 초대하는 것이 좋겠다. 재즈 가수 말로와 조관호 씨는 아내와 내가 다 좋아하고 또 조금은 친하기도 한 가수들이니 노래를 청해도 될 것이다. 월척도 함께 났고 꽝도 같이 쳤던 낚시 동호회 조우들은 꼭 와야 한다. 나의 모교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서클의 선후배들도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내 삶에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시기를 함께 보낸 벗들이다. 여기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는 절대 사후 장례식에는 오지 말라고 부탁할 것이다. 이것은 추억, 사랑, 용서를 위한 파티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인생의 한 조각 또는 큰 덩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기쁨과 아픔을, 타인의 행위에서 내가 받았던 즐거움과 상처를 되짚어 볼 것이다. 그렇게 살면서 다 전하지 못했던 사랑, 감사,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까지 남김없이 풀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지난 일들이다. 달라질 것은 하나밖에 없다. 고백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남는 자의 삶과 떠나는 자의 죽음이 더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좋은 작별 아니겠는가. 잔치가 끝나고 나면 내 삶은 조금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 페이지마저 넘어가면 내 정신은 사라지고 생명활동이 멈춘 육체만 남을 것이다. 그것도 잘 떠나게 해야 한다. 오래 썼지만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는 것이 있다면 주도록 하자. 예컨대 각막 같은 것이다. 그것으로 누군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몸은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쓰게 하면 좋겠다. 내가 아플 때 병을 고쳐준 의사선생님들은 공부를 할 때 누군가의 시신으로 실습을 했을 것이다. 만약 무연고 행여 사망자의 시신이나 뭐 그런 것으로만 했다면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내가 다 쓰고 떠난 육신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면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쓰고 보니 꼭 유언장을 공개하는 것 같아서 묘한 기분이 든다. 마지막은 화장이다. 문명이 생기기 전부터 시신을 들판해버린다면 새가 쪼아먹고 들짐승이 뜯어 먹었을 것이다. 보기에 좋으렸고 또 요즘은 버릴 땅도 없으니 그보다는 묻는 게 낫겠다. 하지만 수의로 감싸고 관에 넣어 묻어도 보이지만 않을 뿐 흙 속의 벌레와 미생물이 뜯어먹기는 한 가지일 것이다. 그 벌레와 미생물도 결국 죽어 흙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화장이다. 다 태우고 남은 것은 좋아하고 존경하는 스님이 계신 절 근처 숲에 묻도록 하자. 욕을 하면 사양한다.
그저 잘 썩는 천으로 만든 보자기로 싸서 묻으면 된다. 그렇게 해와 달, 밤하늘의 별, 풀과 나무와 물과 바람에게 돌아가게 하자. 내 몸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깨끗하고 편리하게 살겠다고 지구에 폐를 많이 끼쳤다. 내가 쓴 책을 만드는 데 쓰인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다. 그것만 해도 미안한데 죽은 육신을 묻느라고 묘지를 만들어 자연을 더 해쳐서는 안 될 것이다. 묻은 자리는 표시나지 않게 잘 다지고 느티나무처럼 오래 사는 나무 한 그루 심었으면 한다. 그리고 거기 큼직한 돌 몇 개, 나무와 잘 어울리게 놓아두자. 내 딸과 아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내 생각이 날 때 언제든 소풍 오듯 와서 작고 예쁜 꽃 한 송이 놓아주고 나무근을 들이운 돌에 걸터 앉아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사는 지내지 말라고 할 것이다. 나는 몸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은 영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내가 죽은 후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진 나에 대한 기억과 느낌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형제자매들이 모여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느낌을 나누고 삶에 감사하며 서로 정을 주고받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촛불을 켜고 음식을 차린 제사상 앞이 아니라 새가 노래하고 바람이 숨쉬는 자연의 품에서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 더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은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 죽음이 가까이 온 만큼 남은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진다. 삶은 준비 없이 맞았지만 죽음만큼은 잘 준비해서 임하고 싶다. 애통함을 되도록 젊게 남기는 죽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긍정할 수 있는 죽음. 이런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믿는다.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면서 잘 준비해야 그런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나는 그렇게 웃으며 지구 행성을 떠나고 싶다. Wish I could have said goodbye. I would have said what I wanted to. Maybe even cried for you. If I knew it would be the last time, I would have broke my heart in two. Trying to save a part of you. Don't wanna feel another touch. Don't wanna start another fire. Don't wanna know another kiss. No other name falling off my lips. Don't wanna give my heart away to another stranger. When we first met,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fall. I never thought that I'd find myself lying in your arms. And I wanna pretend that it's not true. Oh baby, that you're gone. 'Cause my world keeps turning and turning and turning.
wanna start another fire. Don't wanna know another kiss. Baby, unless they are your lips. Don't wanna give my heart away to another stranger. Or let another day begin. Won't even let the sunlight in. Oh, I'll never love again. Love again. Oh, I'll never love again. I'll never love again. I wanna swear again. I wish I could, but I just won't. I'll never love again. I'll never love again. 마음 가는 대로 살자. 나는 노는 게 좋다. 일도 좋지만 노는 건 더 좋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놀며 산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일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건 분명하다. 도통 놀 줄 모르고 오로지 일만 하는 사람도 덜어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다. 희망 제작소와 아름다운 재단 실무자들 사이에서 박원순은 악명이 높았다. 보고서를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새벽 2시에도 불쑥 전화를 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일 중독증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런데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과로사가 희망사항이라며 오히려 그 병을 자랑한다. 그는 전임자들이 황당한 토목 건설 사업을 벌여 빚더미에 올려놓은 서울시 재정을 바로잡고 쪽방 거주자와 독거노인, 청소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일하고 있다. 서울 시민에게는 딱 좋은 시장이다. 존경할 만한 박원순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는 않다. 일하는 보람이야 틀림없이 있겠지만 도통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이다. 모든 사람이 박원순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은 누구나 한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돈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노후 대비를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재미있게 노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하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만약 돈벌이가 되는 그 일이 즐겁기까지 하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프로라고 한다.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교사, 공무원, 회사원, 엔지니어, 요리사, 헤어 디자이너, 물리치료사,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가수, 건축가, 화가, 소설가, 의사, 세일즈맨, 골프 선수 등 무슨 직업이든 좋아서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프로이다.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절반 결정한다. 그런 점에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일이 아니라 놀이를 앞자리에 두어야 한다. 일이 먼저가 아니다. 놀이가 먼저다. 무엇이든 놀이로 삼을 수 있다. 사람이 즐기는 놀이에는 한계가 없다. 그 중에서 어쩌면 음악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음악을 즐기며 산다.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듣는다.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고 남이 하는 연주를 감상한다.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빛과 촉감이 어울리면서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비슷한 것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나도 음악을 즐긴다. 그런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연주할 줄 아는 악기가 하나도 없다. 악보를 보면서 불러도 박자와 음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 변성기가 오기 전부터 내 목소리는 이미 고음 불가 상태였다. 리듬감도 없다. 원래부터 그렇게 타고났으니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학창시절 음악 시간이 괴로웠던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괴로운 게 꼭 해로운 건 아니다.
나는 학교 음악실에서 존재를 감추고 넘사벽과 더불어 사는 요령을 배웠다. 어디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 공부인가. 함부로 나서다가 민폐를 끼치거나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무대 뒤편 어두운 곳에 조용히 머무는 게 좋다. 이런 요령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한 인생 공부라고 생각한다. 노래와 연주를 하지 못하니 즐기는 능력이라고 신통할 리가 없다. 나는 서양 클래식과 국악은 물론이요. 대중음악조차 장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내게 음악은 들어서 아주 좋은 것과 그냥 좋은 것. 오직 두 종류뿐이다. 작곡가, 가수, 연주자, 밴드, 걸그룹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매우 적다. 뭐든 무능해서 좋을 건 없지만 음악은 특히 그런 것 같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기로 알려진 속히 가무 동이족의 후예들이다. 대한민국에서 음악적 무능은 일종의 사회적 장애로 간주된다. 민족성 또는 문화 유전자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여자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 활도 아닌 서양화를 들고 올림픽에 나가 7번이나 연속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땄다. 싸이는 유튜브에 올린 뮤직비디오 하나로 지구 가수가 됐다. 노래방, 노래 연습장, 노래 주점, 가요 주점, 노래뱅크 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 노래 부르며 노는 곳이 온 나라에 이렇게 쫙 깔린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노래 천국에서 음치로 사는 아픔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노래방에 가지 않고는 도무지 인간관계를 가꾸기 어려운 우리네 생활 양식이 음치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문화적 억압이 된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노래방에 가면 탬버린이라도 열심히 흔들어야 한다. 노래를 못하면 동등이라도 받지만 노래방 분위기를 깨면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로 치탄받는다. 그런데 이런 내가 좀 아는 밴드가 하나 있다. 크라잉넛이다.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대중음악 소비자로서 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크라잉넛은 대한민국 럭계를 말 달려온 펑크락의 최강자를 자처한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공식 프로필을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다. 그냥 강자도 아니고 최강자라니. 락이란 시끄러운 밴드와 목소리 탁한 가수가 제멋대로 뛰어다니며 몸을 비틀고 머리를 돌리고 소리를 마구 질러대는 장르이다.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런데 락 앞에 펑크가 붙었다. 이건 또 뭐지? 지식 검색을 열심히 했지만 딱 와닿는 대답을 얻지는 못했다. 크라잉넛이 하는 유난히 시끄러운 락이 펑크락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로 했다. 밴드 이름도 좀 그렇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호두가 온다는 말인가? 크라잉넛 멤버들은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 자기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했다. 그렇게 하면 돈이 잘 벌리지 않는다.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버스비를 탈탈 털어 호두가주로 끼니를 때우며 집으로 가던 중 크라잉넛이라는 밴드 이름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알고 보니 호두가 운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땅콩이라 부르는 멤버들이 운 것이다. 호두과자로 허기를 달래고 집까지 걸어가야 하는 신세가 서러워서. 인디밴드 크라잉넛은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제멋대로 하면서 돈도 번다. 그래서 자기네가 행복하다고 침을 튀기며 자랑한다. 음악에 대해서는 뭣도 모르는 내가 이 밴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노래가 아니라 책 때문이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악기를 연주하고 저 좋아하는 노래를 자기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불러대는 크라잉넛은 나름의 인생 철학을 담은 책을 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창한 제목에 좋아한다면 부딪혀, 까짓거 부딪혀 라는 부제가 딸려있다. 나는 이 책을 낸 크라잉넛이 어떤 밴드인지 살펴보다가 말 달리자가 그들이 부른 노래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하도 유명한 노래라서 들어는 보았지만 그걸 부른 노래가 크라잉넛인지 예전에는 몰랐다. 돌이켜보면 1998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여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IMF 외환위기가 몰고 온 기업 파산과 대량 실업의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다. 눈앞에 닥친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했다. 바로 그때 크라잉넛이 소리를 질렀다. 닥쳐, 닥쳐, 닥치고 내 말 들어.
그렇게 외치면서 신나게 말 달렸다. 돈이 없어서 호두 과자로 배를 채우고 울면서 집에 갔던 이 청년들은 왜 주눅들지 않았을까? 아마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일 것이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우리 집 꼬마 노래방 애창곡 중에 하나가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인데 나는 사실 그들의 노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시끄러워서 좋아하기가 어렵다. 섭섭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노래로 말하자면 나는 송창식, 심수봉, 조용필, 김추자, 이선희, 강산의 말로 조관우를 좋아한다.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살아가는 크라잉넛 멤버들을 무척 좋아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크라잉넛은 자기네 생각을 이야기했다. 좋아한다면 부딪혀. 까짓것 부딪혀. 훌륭한 대답이다. 그들은 자기네가 좋아하는 펑크록 음악을 들고 세상과 부딪혀 나름 성공했다. 인생에서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신껏 인생을 사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일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포기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다. 뜨기 전에 크라잉넛 멤버들은 시멘트 벽에 레커로 마구 그린 그림이 있는 드럭이라는 지저분한 술집에 죽치고 살았다. 바닥에 침을 퇴퇴 뱉으면서 사이다와 소주를 섞고 크림을 얹은 괴상한 칵테일을 마셨다. 심심하면 구석에 쌓인 빈 맥주 캔 더미에 다이빙을 했고 주인이 자리를 비운 때 손님이 오면 홀서빙도 했다. 그렇게 살면서 행복했다. 늙어서도 그렇게 샤우팅과 헤드뱅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자기네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느라고 큰소리친다. 어디 크라잉넛 뿐이겠는가. 지금도 홍대 클럽에서는 수많은 크라잉넛들이 저마다의 음악을 들고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있다. 어떤 밴드는 언젠가 한 번쯤 대중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어떤 밴드는 끝내 대중과 소통하지 못한 채 쓸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인디밴드는 계속 생겨날 것이고 그들이 세상과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부럽다. 노래를 좋아하는 만큼 잘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노래만 그런 게 아니다. 무엇이든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그것이 품위 있는 인생,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크라잉넛 멤버 가운데 키보드를 치는 김인수 씨가 1974년생이다. 나머지 넷은 2~3살 젊은 초등학생 때부터 얽혀 살아온 동네 친구들이다. 20살 무렵에 밴드를 결성했던 그들은 40을 바라보는 지금도 여전히 펑크록을 들고 세상과 부딪히고 있다. 그들이 처음 밴드를 만들었던 그 나이에 나는 무엇을 했던가 돌아보니 나도 그때 세상과 나름 격렬하게 부딪혔다. 바람이 불면 사물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사람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과 부딪혀 제각기 색깔이 다른 삶을 산다. 그 나이에 나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구국의 결단을 제멋대로 내려 대통령 자리를 도적질한 개성 있는 외모를 가진 무식한 장군한테 대들었다가 크게 혼이 나는 중이었다. 나는 22살 대학생 3학년생이었던 1980년 5월 17일 자정 가까운 시각 학교에서 붙잡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갔다. 맡은 직책이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 검거 대상자 명단에 일찌감치 올라있던 터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 육사 11기 정치군인들은 1979년 12월 12일 밤 군사 반란을 일으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 비어있던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보안사령관이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지도부를 체포하고 군권을 장악한 다음 중앙정보부장 자리까지 독차지해버렸다. 다음 수순은 최기하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몰아내고 정권을 빼앗은 것이었다. 대학생들은 5월 13일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거리 시위를 벌인 다음
5월 15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퇴진과 즉각적인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의 대학생 대표들은 휴교령이 내릴 경우 일제히 가두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집회 해산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나중에 서울역 회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5월 17일 오후 이화여대에서 향후 행동 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계엄사령부는 여기에 경찰 병력을 전격 투입해 수십 명을 체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지철의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도청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총학생회장실 전화기를 들고 전국의 대학 학생회의 상황을 전파하느라 바빴다. 밤이 제법 깊었을 때 요사이 역사학자로서 현대사 관련 글을 많이 쓰는 한홍구가 와서 곧 계엄군이 들어올 것 같으니 그만 나가자고 했다. 다 도망가서 텅 빈 학교를 계엄군에 넘겨주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친구의 등을 떠밀어 내보냈다. 마지막 받은 전화는 공주 사대에서 온 것이었다. 그 전화를 끊기 직전 건장한 남자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다. 2단 옆차기를 맞고 쓰러져 목이 졸리고 허벅지를 밟혔다. 이마에 닿는 권총 총구가 서늘했다. 그때서야 후회했다. 일단 도망치고 볼 것을. 하나님 빽보다 더 좋은 게 36개라고 한 선배들의 말이 옳았어. 곧바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경찰청 특수수사대로 끌려가 그곳에서 2달을 보냈다. 서울 관악경찰서,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안양교도소를 거쳐 논산훈련소와 강원도 화천의 백암산 소총부대, 철책선 소초, 서울 서빙고 보안사령부 대공분실까지 2번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들을 전전했다.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은 것은 때로 비겁하게 처신한 덕분이었다.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용감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광주의 전라남도 도청에서 목숨을 잃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다치게 했던 그 무식한 장군은 7년 동안 대통령을 한 후 살아있는 기적이 되었다. 그는 내란과 살인,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감옥에 갔다 왔고 가진 재산이 29만 1천 원뿐이며 돈벌이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골프와 양주 파티,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산다. 자기만의 멋진 신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나는 크라잉넛 멤버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오해하지 마시라. 펑크록 밴드 멤버가 대학 총학생회 간부보다 더 훌륭하다는 게 아니다. 펑크록 공연이 민주화 투쟁보다 아름답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긴 맥주 캔더미에 다이빙을 하는 게 교도소 0.7평 독방에서 혼자 요가를 하는 것보다 숭고할 리도 없다. 문제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다. 왜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크라잉넛 멤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했고 그 삶을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았다. 공연을 하면 행복했기에 대학을 가지 않거나 대학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노래와 연주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한 청년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도 못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못했다.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눈하면 잊혀지다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다같이 펼쳐보자 세계지도 너의 꿈들을 펼쳐보아라 자 어디부터 있나 찾아보자 다같이 불러보자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서두가 나타나는 사우디 이거 사람이 너무 많자이라 월드컵 위험해 브라질 전쟁을 많이 하는 아메리카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하루 종일 내게 하는 자마이카 하루 왼종일에 떠있는 스웨덴 쉬운 여행만이 가는 몰디브섬 이제 곧 하나가 될 코리아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석유화로 전하는 사우디 이거 사람이 너무 많자이나 월드컵 위험해 브라질 전쟁을 많이 하는 아메리카 하루 종일 내게 하는 자마이카 하루 왼종일에 떠있는 스웨덴 신혼여행 많이 가는 몰디브섬 이제 곧 하나가 될 코리아 손잡고 떠나보자 세계여행 피부 색깔 말은 모두 틀려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인간이다 다같이 노래하자 룩셈부르크 다같이 노래하자 룩셈부르크 Let's go 책 제목 어떻게 살 것인가 지은이 유시민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